1983년 11월 5일 토요일, 북해 노르웨이 섹터에 위치한 프리가스전에서 작업 중이던 바이포드 돌핀 석유 시추 플랫폼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참혹한 포화 잠수 사고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날 잠수부 로이 피 루카스, 에드윈 카우어드, 트룰스 헬레비그, 비올은 이버 베르게르센은 플랫폼 구조물 하단 프레임의 유지보수 작업을 위해 해저 295피트 깊이로 내려갔습니다. 이들은 고압 환경에서 장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챔버를 사용하여 작업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최대 28일 동안 비좁고 고압이 유지되는 챔버에서 생활하며 작업과 식사, 수면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잠수부들은 매일 18시간 이상 작업하고 단 3시간의 휴식을 취하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높은 급여 월 평균 3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를 이유로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날 작업에서 헬레비그와 베르게르센은 해저 작업을 완료하고 챔버로 복귀하기 위해 다이빙벨을 통해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다이빙벨은 플랫폼에 위치한 고압 생활 챔버와 연결되어 잠수부들이 안전하게 해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입니다. 잠수부들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엄빌리컬은 이들의 공기 공급과 통신을 연결하며 이 시스템은 정확한 운영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당시 잠수 지원 역할을 담당하던 윌리엄 크랩먼드와 마틴 소운더스는 12시간 이상 작업 중이었으며 다이빙벨을 챔버 시스템에 재연결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크랩먼드는 다이빙벨을 생활 챔버에 연결하고 헬레비그와 베르게르센을 챔버 1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그러나 다이빙벨의 해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이빙벨이 아직 고압 상태에서 트렁크를 통해 챔버와 연결된 상태로 크랩먼드가 잠금 장치를 해제하면서 급격한 감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내부 압력이 9기압, 잠수 깊이 297피트에서 1기압, 지표면 평균 공기 압력으로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폭발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4명의 잠수부들에게 익숙했던 일상 작업 절차는 곧 끔찍한 악몽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잠수부들이 압력을 가한 생활 챔버로 들어갔을 때 벨 챔버는 챔버 1, 챔버 2 구명보트 위에 부착된 탈출 캡슐 그리고 다이빙벨과 연결된 트렁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이빙벨은 트렁크에 고정된 뒤 윌리엄 크랩먼드와 마틴 소운더스 2명의 잠수 지원자가 플랫폼 외부에서 이를 조작했습니다. 압력을 가한 챔버는 플랫폼에 위치해 있었으며 다이빙벨은 분리되어 필요한 깊이까지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시간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고압의 수중 환경과 압력을 가한 생활 구역 간의 전환을 간소화했습니다. 수면 아래로 잠수할 때 압력은 잠수부에게 가장 큰 적입니다. 수심 33피트마다 주변 압력이 약 1기압씩 증가합니다. 추가되는 각 기압은 신체의 제곱미터당 14.6파운드의 압력을 가합니다. 잠수에서 가장 큰 문제는 고압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충분히 깊이 잠수하게 되면 증가하는 수압으로 인해 질소와 헬륨이 혈류에 녹아들어 압력 상승에 비례하여 포화 상태가 됩니다. 이 포화 상태는 잠수부들이 챔버 내부에서 헬륨과 산소로 이루어진 헬리옥스라는 특수가스 혼합물을 호흡하며 발생합니다. 이 혼합물은 잠수 깊이에 따라 조정되며 이러한 이유로 포화 잠수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잠수부들이 너무 빠르게 수면으로 올라오게 되면 급격한 압력 해제는 감압병 디컴프레션 시크니스, 흔히 밴드로 알려진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 상태는 혈류에 녹아있던 질소가 다시 기체로 변하면서 신체 곳곳에 질소 기포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이 사고로 인해 크랩먼드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소운더스는 폐가 붕괴되고 척추와 목뼈 골절을 포함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내부 챔버에 있던 4명의 잠수부는 더욱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급격한 압력 변화는 혈액 내 질소가 기체 상태로 변환되며 순간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헬레비그는 연결문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가장 끔찍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압력 차이로 인해 그의 신체는 25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24인치의 반달 모양 틈으로 강제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척추와 소장의 일부는 다이빙벨 안에 남았으며 다른 장기들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장비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사용된 장비는 1975년에 제작된 것으로 현대의 안전장치에 잠금장치 상호작용 메커니즘가 없었습니다. 이 장치가 있었다면 크랩먼드가 트렁크를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고 이후 노르웨이 정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모든 다이빙 벨 시스템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의무화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2009년에야 노르웨이 정부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비극적인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잠수부를 휴식구역에 옮기고 다이빙 벨을 제거하는 과정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트렁크에 열려있는 다이빙 벨의 문을 닫습니다. 다이빙 벨의 압력을 약간 높여 벨 문을 단단히 밀봉합니다. 트렁크에 열려있는 챔버 1의 문을 닫습니다. 트렁크의 압력을 천천히 낮춰 1기압에 도달하도록 합니다. 클램프를 열어 다이빙 벨을 챔버 시스템에서 분리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크랩먼드가 클램프를 열면서 체인 반응이 발생해 챔버가 격렬히 감압되었습니다. 챔버 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다이빙 벨이 분리되었고 폭발적인 감압이 발생했습니다. 압력 차이는 생활 챔버를 관통하며 헬레비그를 갑판 주변으로 무작위로 내던졌습니다. 다이빙 벨 내부의 공기압은 수심 297피트에서 경험한 9기압에서 지표면의 평균 대기압인 1기압으로 즉시 변화했습니다. 챔버 밖으로 폭발적으로 공기가 빠져나가면서 무거운 다이빙 벨이 날아갔습니다. 다이빙 벨은 소운더스를 강타하며 그들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습니다. 크랩먼드가 명령 없이 다이빙 벨을 분리했거나 잠수 리더가 터널이 여전히 가압된 상태에서 커플링 잠금을 해제하도록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크랩먼드는 부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소운더스는 부상을 입고 살아남았지만 큰 후유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고 이후 승무원들이 소운더스를 발견했을 때 그는 4톤 무게의 다이빙 벨 일부 아래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폐가 붕괴되었으며 척추의 3개 골절과 목뼈 골절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챔버 내부에 있던 4명의 잠수부는 더 끔찍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폭발적이고 계획되지 않은 감압의 속도로 인해 4명의 잠수부는 즉각적이고 고통 없는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감압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같으며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의 오션 게이트 사고와 바이포드 돌핀 사고의 차이점 중 하나는 잠수부들의 유해가 바다에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불운한 희생자들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된다고 해서 큰 위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체가 겪은 고문의 실체는 사건의 공식 보고서에서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수부들은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으며 끔찍한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문에 가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카스, 카우어드, 베르게르센의 피는 엄청난 양의 용해된 질소가 갑작스럽게 기체 상태로 돌아가면서 즉시 끓기 시작했습니다. 잠수부들은 즉시 사망했습니다. 지방은 동맥, 정맥, 심장, 간에서 응고되어 고체화되었습니다. 가스 팽창의 폭발적인 힘은 잠수부들의 피와 신체를 챔버 내부 전체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루카스, 베르게르센, 카우어드의 신체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지만 헬레비그는 연결문에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압력 평형은 챔버 1의 문을 부분적으로 막히게 했으며 헬레비그의 신체가 24인치의 초승달 모양 틈으로 25톤의 엄청난 압력으로 밀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틈을 통해 몸이 들어가지 못하면서 그 결과 내부 장기가 몸 밖으로 터져나오는 끔찍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조사관들은 헬레비그의 척추, 기관의 일부, 그리고 소장의 일부가 벨 내부에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다른 장기들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마치 적출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5명이었으며 잠수부들의 신체가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피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승무원들, 잠재적인 의사소통 문제 또는 부적절한 절차를
사고의 원인으로 빠르게 비난했습니다. 승무원들은 여러 차례 1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작업했습니다.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을 잘못 열어 모두를 끔찍한 죽음에 노출시킨 결정에 정확한 요인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크랜먼드가 사망함으로써 그가 클램프를 열었던 진짜 이유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모든 작업 세부사항, 특히 압력을 기반으로 한 전환을 완벽하게 실행해야만 이와 같은 재앙적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해 잠수부 연합은 현직 잠수부와 희생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활동가 단체로 부주의한 고위 관리들이 바이포드 돌핀 잠수부들에게 결함이 있는 장비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압력 챔버 시스템이 구식이며 재앙을 방지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업 당시 승무원들이 사용한 장비는 1975년에 제작된 것으로 현대적인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부족했던 한 가지 기능은 상호작용 메커니즘이었으며, 이는 다이빙 벨이 여전히 압력을 받고 있는 동안 크랜먼드가 트렁크를 열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노르웨이 당국은 모든 벨 시스템에 대해 상호작용 메커니즘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고의 유일한 원인이 잠금 메커니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이포드 돌핀을 1983년에 관할했던 노르웨이 정부가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들의 가족들에게 보상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2009년에야 정부는 희생자 6명을 포함하여 소운더스의 가족들에게 비공개 합의금을 제공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원인은 장비 결함이며 인적 오류는 아니었습니다. 결함 있는 장비 외에도 통신을 방해하는 시끄러운 환경과 명확하지 않은 명령이 사고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포드 돌핀 시추 플랫폼은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된 해상 시추의 중요한 설비 중 하나였습니다. 2016년에 바이포드 돌핀 시추 플랫폼은 해체되었으며 석유 및 가스 산업에서의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